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리나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치에 따른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없어서 매수세가 추락하고 있고요. 또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는 지방주택 시장에서는 반값 땡처리 아파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전까진 집값의 바닥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뉴스로 출발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고광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 기간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급락 4년 만에 U자형으로 반등했던 IMF 학습 효과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두 주장 모두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IMF 학습 효과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뭐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도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좀 접근법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인구는 줄고 공급은 늘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마 1, 2년 뒤 정도 되면은 서울에서는 또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지방은 아직까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금리 그리고 미국발 신용위기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처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앞으로 1, 2년 아니면 2, 3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IMF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내수 소비 심리 위축되죠. 수출 안 되죠. 그 실업자 늘어나죠. 물가 올라가죠. 금리 높아지죠. 대출 규제는 여전히 지속되죠. 네. 그러다 보면 부동산 수요 기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집을 살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점점 바닥이 가까우니까 네. 뭐 좀 기회를 엿봐야 된다,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바닥 아래에 또 지하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 1층, 2층, 3층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때고요. IMF 때도 그 부동산 값이 계속 하락하다가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약 4년 정도 걸렸거든요. 물론 지금의 상황이 IMF 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은 그 지금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사람들이 점점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100도씨 되면은 일시에 끓게 되는 것처럼 그 임계점을 어느 정도 넘게 되면은 많은 이 매물들이 속출할 것으로 봅니다. 네. 실제 지금 뭐 주식이나 펀드나 반토막 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집을 산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언급하시면서 IMF 때처럼 다시 반등 국면으로 IMF 당시에 반등 국면으로 가기까지 4년이 소요됐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제가 맞게 이해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급증한 상태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실물 경제의 이 회복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침체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일단은 조금 관망세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를 좀 전망을 해본다면은 1, 2년간은 국지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조금씩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이 지방과 서울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미분양 물량이 많고 또 수요 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네. 반면에
서울은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도 줄지 않고 있고요. 네. 더욱이 분가 가구나 이혼 가구라든가 1인 가구 이런 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올 들어 가지고 건설사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공급량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뒤에는 또 경기가 나름대로 회복 국면을 간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요. 네, 특별히 서울이. 예, 서울의 경우에요. 그래서 공급량 감소하고 경기 회복하고 2, 3년 뒤에 맞아 떨어진다면 네. 그보다 좀 더 일찍 1, 2년 뒤부터는 앞으로 1, 2년 뒤부터는 주택값이 그 회복세 또는 안정세 좀 나아가서 국지적으로는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꾸준하게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관련 공부도 좀 뚝하게 해주시면 좋은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고광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봤고요. 이어서 구체적인 매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문가의 눈으로 알짜 매물만을 엄선해드리는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오늘은 먼저 친환경 신도시라 불리고 있는 동탄 신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동탄 신도시, 그중에서도 중심 상업지구 메타폴리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주민들의 쇼핑과 문화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옆에 아주 좋은 오피스텔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미래건설의 트라이엄프 오피스텔. 지금부터 그 투자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들어서게 되는 미래건설 트라이엄프 오피스텔.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건물에 총 295실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이 위치한 동탄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 거점 도시 개발을 목표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대 903만 6,055제곱미터 규모로 2007년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입니다. 녹지율이 높아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삼성 반도체 공장, 첨단 벤처단지 등이 주변에 있어서요. 도시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도권 남부의 거점 도시입니다. 네, 저는 지금 동탄 신도시의 자랑거리인 센트럴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산인 비봉산과 반석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눈사람 모양으로 만든 친환경적 공원인데요. 길이가 여의도공원 2배나 돼서 동탄 신도시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이 센트럴파크와 보행자로를 통해서 동탄 트라이엄프가 연결돼 있어요. 게다가 공원 전경이 오피스텔 안에서도 보인다고 하니 전망도 무척 좋겠죠? 이 밖에도 어떤 생활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더 알아볼까요? 먼저 교통 여건을 살펴보면 동쪽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경부선 병점역과 국도 1호선이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어서 서울로의 진입이 무척 편리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바로 옆에 메타폴리스라는 복합 문화 공간이 건설 중인데요. 내부에는 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등 대부분의 생활 편의 시설이 골고루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육시설로는 합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서구, 초중고, 동탄 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서요. 교육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네, 오피스텔 주변 환경을 둘러봤는데요. 작년에 입주를 시작해서 그런지 참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도 이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럼 모델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트라이엄프 오피스텔은 79, 70, 56제곱미터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에는 70제곱미터와 79제곱미터의 두 개의 유닛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작은 평수들이다 보니 모두 원룸 형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효율을 최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 오피스텔 내부는 모두 이렇게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트라이언프 오피스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트라이프 오피스텔은 2010년 4월에 저희가 준공 예정이고 수요자가 상당히 풍부한 지리적 입주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트라이언프 오피스텔은 특히 이동식 수납장원에서 원룸이지만 투룸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완전 빌트인으로 해서 몸만 들어와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거 환경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탄 트라이언프 오피스텔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중심 상업지구에 있다 보니까 꾸준한 임대 수요가 보장될 것 같은데요. 신도시 개발 계획과 오피스텔 호재들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동탄 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트라이언프 오피스텔, 과연 어떤 투자 가치가 숨어있는 오피스텔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연구원, 그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온 김지수 아나운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탄 신도시 한가운데 들어서게 될 동탄 트라이언프, 과연 어떤 오피스텔일까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3-7번지에 들어서는 미래건설의 동탄 트라이언프 오피스텔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인데요. 지하와 지상 1층엔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지상 2층부터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됩니다. 면적은 바닥 난방이 가능한 소형 평형들로만 구성이 되는데요. 공급 면적 56에서 79제곱미터 총 295실로 구성이 됩니다. 네, 비교적 작은 평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임대 수익 기대하기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요,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될 동탄 신도시는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정작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공사가 한창인 것 같았어요. 김지수 아나운서 둘러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아직은 마무리 공사 등으로 인해서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시의 규모와 도시 디자인의 뼈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요. 앞으로 어떤 도시가 들어설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개의 산을 연결한 센트럴 파크가 동탄 신도시의 아주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요. 화면에서 보니까 뉴욕 스타일의 센트럴 파크 공사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요, 먼저 동탄 신도시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먼저 사업 계획과 규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 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그리고 동탄면 일대 903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된 2기 신도시인데요. 2007년 1월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는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체육공원과 테마공원 또 생태공원 등을 갖추고 있어서 녹지율이 높고 주거 환경이 쾌적한 편입니다. 또 삼성 반도체 공장과 무공의 첨단 벤처단지 및 연구단지 등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족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거점 도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그런 주거 환경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참 자족 기능을 갖춘 생태 도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생활 편의 시설 면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먼저 대규모 복합단지인 메타폴리스가 오피스텔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메타폴리스는 30층 이상 대형 건물 6개 동을 포함해서 총 16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해서 대형 할인점, 또 영화관, 스포츠센터, 백화점, 호텔 등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메타폴리스는 오피스텔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또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입주 시점에 대부분의 생활 편의 시설들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교육시설로는 학동초와 서구초, 푸른초, 서구중, 능동중, 동탄고 등의 학교가 인접해 있고, 또한 지구 중심에는 반석산 공원에서 센트럴 파크까지 총 2.1km에 달하는 국내 최장 근린공원이 조성이 돼서 신도시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환경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도시 속의 도시를 알 수 있는 메타폴리스까지 인근에 있어서 아주 최적의 입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통 여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지수 아나운서가 좀 짚어주시죠. 네,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 병점역, 경부고속도로 신분당선과 연결돼 있어서 교통시설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도시 규모에 비해서 도로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동탄에서 수원 간 6차선 도로 4km, 동탄에서 병점 간 4차선 도로 2km 등이 개통돼서요. 교통량을 흡수 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오산에서 영덕 간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라서 조금 걱정이 됐던 뭐 생활 편의시설면 그리고 교통 여건면 모두 보강이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임대 수익이 얼마만큼 보장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님?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동탄 신도시는 인근에 삼성 반도체 공장과 무공의 첨단 벤처단지 및 연구단지 등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 수요에 비해서 오피스텔 공급량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동탄 신도시 내의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3,100실 가량에 불과한데요. 총 23,000여 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 분당에 비하면 도시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2012년 준공 예정인 삼성 반도체 제2부지가 들어설 경우에 임대 수요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트라이엄프를 비롯한 동탄 신도시 내의 오피스텔은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동탄 신도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오피스텔 숫자가 좀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그래도 뭐 공급이 달리는 만큼 앞으로 또 좋은 임대 수요, 임대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들어가 살게 될 경우에 내부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김지수 아나운서가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 이 트라이엄프 오피스텔은요, 작은 면적들로만 구성된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가구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요, 공간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을 때 작다는 느낌보다는 아늑하고 또 잘 정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오피스텔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인데 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층 구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구가 배치돼 있다고 하니까 뭐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주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동탄 트라이엄프만의 또 다른 투자 가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수요가 나오는 지역의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임대료를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탄 신도시는 오피스텔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대형보다는 소형이 많고 또 인기가 좋은데요. 수요도 소형 수요가 더 많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형이 대형보다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형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그죠?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임대 수익을 봤을 때 소형이 충분히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방범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동탄 트라이엄프 오피스텔 방범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출입자 통제, 주차 관제 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원격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자 안전을 위해서요, 무인 경비 시스템이 각 층마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방범에 대한 걱정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살기 좋고 안전한 오피스텔인 동탄 트라이엄프. 그렇다면 과연 분양가는 얼마나 또 되는지 궁금한데요. 연구원님? 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80에서 720만 원 선인데요. 계약금 10%만 일시불로 납입하고 중도금 50%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오피스텔은 지난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오피스텔 전매 제한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성도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 뭐 여러 가지 금융 혜택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세제 혜택까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탄 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트라이엄프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서브 정태희 연구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지수 아나운서가 또 하나의 알짜 물건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물건입니까? 네, 경매 물건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강남 중에서도 노른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아파트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대치동 한가운데 위치한 한도 미도 아파트입니다. 총 11개 동 1132세대로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115제곱미터에서 218제곱미터까지 비교적 큰 평형돌로 구성돼 있어 대치동 아파트 중에서도 고가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201동 710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대지 면적 58제곱미터의 중형 평수입니다. 살기 좋은 남향에 방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2억 원, 최저 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64%인 7억 6,8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단지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넓고 그리고 모든 건물이 남향이라서 그런지 참 깨끗하고 쾌적한 느낌이 드는데요. 미도 아파트의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도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군일 텐데요. 주위에 휘문고, 경기고 등 명문 학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통 여건 또한 무척 좋은데요. 동서로 남부 순환도로 도곡동길이, 남북으로는 삼성로 영동대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옆에는 이렇게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치 있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자전거 도로와 조깅 코스도 잘 정비돼 있어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주하기에 둘도 없이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는 대치동 미도 아파트. 입찰을 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지금부터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 본 결과 201동 710호에는 1989년부터 소유자인 차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밀린 관리비는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상수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관리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는 다른 상수가 한 25만 원? 근데 비용을 좀 많이 쓰는 게 30만 원이 250만 원. 한 10개월 밀렸네요. 네, 대치동 미도 아파트 201동 710호 살펴봤는데요. 주변 환경이 좋은 만큼 참 여건들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명문 학교들이 모여 있다는 점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낙찰을 받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권리 분석 스튜디오에서 해드릴게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대치동 미도 아파트, 대치동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아파트죠. 그만큼 오늘 물건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리츠옥션의 한종태 팀장님 그리고 현장 다녀오신 김지수 아나운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에 게다가 대단지 아파트여서 생활 편의 시설 면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김지수 아나운서 직접 다녀오셨죠? 네, 대치동 하면 파라군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잖아요.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요. 집값이 높은 이유가 학군뿐만이 아니라 교통이면 교통, 또 녹지면 녹지, 큼직한 쇼핑 시설까지 생활 여건이 무척 잘 갖춰져 있는 살고 싶고 또 살기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요. 뭐 사람들이 그 미도 아파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인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 드릴게요. 팀장님? 네, 그 미도 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전철역으로는 3호선 대치역이 바로 1분 거리, 그리고 분당선이 또 단지 남측에 있어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건설이 발주해서 1984년 입주를 시작했고요. 총 11개동 1232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115제곱미터부터 218제곱미터까지 총 5개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매로 나온 201동 710호는 분양 면적 115제곱미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로 방 3개, 욕실 하나, 계단식, 그리고 개별 난방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게 될 아파트는 가장 작은 면적에 해당되는 거군요. 예. 근데 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요. 이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건물 면적은 106제곱미터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 106제곱미터,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 85제곱미터로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입찰자분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법원에서 발행한 공인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시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로 건축물 대장의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아파트의 면적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건축물 대장 과연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현황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공적 장부인데요. 건축물의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용도 그리고 대지 지분 등을 표시한 어떤 행정적인 공적 장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공적인 장부인데 두 개가 혼동이 있을 경우는 이제 권리관계의 관점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우선으로 보셔야 되고 건축물의 현황 관계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으로 보시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물 현황 관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렴한 가격으로 대치동에 입성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권리 분석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인데요. 한국상호저축은행이 3억 1,360만 원 그리고 10억 920만 원 두 번에 걸쳐 건전한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선순위 권리자가 되고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말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최저가로 낙찰이 됐을 경우에 배당금은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네, 최저가인 7억 6,800만 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경매 집행 비용으로 약 760만 원 1순위 배당이 되고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청구액 10억 9,235만 원 중에서 7억 6,047만 원이 배당됩니다. 나머지 채권자들은 배당 없이 모두 말소가 됩니다. 네. 근데 그 등기부 등본의 권리 내역을 보면은요,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한 진모 씨의 경우에 소유자에게 4억 800만 원 상당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이 진모 씨 돈 한 푼도 못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저가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선순위 건전한권자에게 다 배당이 되고 남는 금액이 없게 되면 후순위 가압류권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이나 채권에 다시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더라도 그 배당금이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이 되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만 실제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압류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군요. 돈 빌려주고 나서 집 가압류 잡혀놨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절한 입찰가 한번 또 예상을 해봐야죠. 김지수 아나운서, 현재 시세 어떻습니까? 네, 비슷한 아파트의 주변 아파트를 먼저 살펴보면요. 음마아파트 102제곱미터는 8억 8천에서 9억 9천만 원에 같은 면적의 우성아파트는 9억 2천에서 10억 7천5백만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미도아파트의 시세는 115제곱미터가 10억에서 12억 선으로 주변 아파트들보다 약간 고가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요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기에 또 빠져 있다 보니까 서울 강남 지역의 랜드마크급 유망 경매 물건이라고 해도 그다지 인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 낙찰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지난 8월 28일 미도아파트 105동 808호 141제곱미터 경매에 나왔었는데요. 감정가 20억 원에 낙찰가가 14억 5,300만 원으로서 감정가 대비 72%의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음마아파트 17동 903호 93제곱미터가 감정가 10억 원에 낙찰가 8억 3,880만 원, 낙찰가율 84%를 보였습니다. 네, 요즘 경매 시장에 두 번 유찰된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군요. 자, 아무튼 낙찰 사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50만 원 상당의 그 관리비 체납분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도아파트 경매 일정도 역시 챙겨봐야 될 텐데요. 펜, 종이 다 준비되셨을 줄로 믿고 김지수 아나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치동 미도 아파트 201동 710호에 대한 경매는요, 2008 타경 14955번으로 오는 11월 6일 서울지방법원 중앙 7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저 매각가는 최초 감정가인 12억에서 2번 유찰돼서요, 감정가 대비 64%인 7억 6,800만 원입니다. 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는요, 오히려 좋은 물건, 그리고 거품이 낀 물건을 구별하기가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대치동 미도 아파트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물건이라고 하니까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치옥션의 한종태 팀장님, 그리고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혼란 속에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Q&A. 오늘은 지하철 9호선 라인 주변의 투자 가치와 투자할 만한 투자처 짚어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KRA 부동산 아카데미 윤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하철 9호선 노선색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간에는 황금 노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투자 고수들이 지하철 9호선에 목을 매는 겁니까? 예, 지금 9호선이라면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한강 남쪽을 잇는 가장 교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1차는 김포공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25개역, 25.5km 2009년 5월 개통 예정으로 있고요. 2차는 교보타워 사거리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5개역 4.5km 2014년 개통 예정을 맡고 있습니다. 3차로는 종합운동장 방에서 방위대역까지 7개 지역, 그 다음 2016년에 개통을 맡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9호선, 그럼 황금노선, 골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명칭은 그 역세권마다 부동산의 판도로 바꿀 수 있는 핵심 호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들은 부동산의 한강 이남과 동서를 가로짓는 9호선의 메모드급 최고의 호재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 이남의 동서를 이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 좋겠지만은 특별히 지하철 9호선 노선 중에서도 이 지역만큼은 정말 강조하고 싶다 하는 지역 있으시면 좀 소개를 더 해주시죠. 예, 물론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그 9호선이라고 하면은 강남까지의 접근성을 들 수 있는데요. 네. 김포공항에서 지금까지 강남에 접근을 한다면 지금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가량 막히는 시간은 오전에 출퇴근 시간을 갖다 본다면 그 시간에는 보통 1시간 반, 2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 시간이죠. 네. 하지만 앞으로 역전이 개통하는 2009년 6월 또는 5월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그 시기에는 35분에서 40분이면 늦어도 출퇴근 거리로 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교통적인 영향이 아주 열악했죠.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그 시점, 2009년 5월 시점, 6월 시점에는 강남까지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냐에 따라 투자의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곳이 어딘지 감이 좀 잡힐 듯도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지하철 9호선을 둘러싼 알짜 투자처 강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예. 9호선 개통 예정지로 가장 호재가 지금 몰려있는 지역들로 놓고 본다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어디가 좋느냐를 보면 되거든요. 네. 그 지역들 중에는 흑석동, 그리고 양평동, 등천동, 염창동 일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들 중에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릴 곳은 흑석동 일대를 볼 수 있습니다. 흑석동 일대를 놓고 보면 9호선 역세권이 움직이는 지점에서 바로 이 지역에 중앙대학교 입구역이 들어섭니다. 바로 이 역 앞쪽으로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명수대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있고요. 이 지역이 중앙대학교 입구역이 있습니다. 중앙대 입구역과 이 명수대 현대아파트 이 지역의 역세권이 중앙대 입구역에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은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로서는 뽑을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이 지역에 지금 경매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현재 20%에서 30%가량 빠진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지금 이 지역에 바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바로 흑석동 뉴타운 7구역이 있습니다. 7구역. 이 지역 전체가 바로 흑석동 뉴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흑석동 뉴타운 지역 내에서 중앙대 입구역과 가장 가까운 역세권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한강 조망권인 이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바로 명수대 현대아파트 바로 뒤쪽에 있는 5구역. 예, 5구역과 바로 언덕 위에 있는 언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구릉지에 있어서 한강 조망을 또 가능한 지역이죠. 네. 바로 속도가 빠른 4구역이 있겠습니다. 이 세 구역이 흑석동 지역에서는 9호선 라인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고요. 강남까지 가는데 바로 6정거장밖에 안 걸립니다. 6정거장이기 때문에 거리로 놓고 보면 6정거장, 속도로 놓고 보면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17분에서 20분가량 걸리는 거리. 그래서 아주 가까운 근접거리로 놓여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양평동 일대를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공간의 거리를 시간의 거리로 줄여서 그 투자 가치를 높여라. 지지난 시간인가 아무튼 말씀하셨던 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군요. 그렇죠. 예.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간의 거리를 시간으로 좁히는 건데요. 부동산의 가치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20년 전에 여태까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이전으로 놓고 본다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에 반포로 생활권이 움직였잖아요.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일 수 있고 집약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유동인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들을 갖다 놓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들 중에 다른 9호선의 역세권이 호재되는 지역 놓고 보신다면 예, 한강 쪽으로 해서 바로 양화대교가 있습니다. 예. 예, 양화대교를 건너가서 바로 이 지점에 사거리에 양평동 사거리가 있죠. 예, 양평동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 지역으로 해서 좌측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 지역에 바로 역세권인 당산 역세권이 있습니다. 예, 당산역은 9호선과 2호선이 2009년 5월이면은 환승역으로 맞물리는 지점이고요. 네. 이 지역에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 레미안 쪽을 많이 보시게 되겠는데요. 네. 저라면 이쪽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 역세권이 돼 있지 않으면서 준공업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 교통 영향이 아주 안 좋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은 지역 바로 양평동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양평동 114번지 일대를 저는 투자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양평동 114번지 일대, 여기는 바로 유원 아파트가 있겠고요. 네. 예, 유원 아파트가 있고요. 바로 양평동 114번지 일대 이 나무로 이 지역에 바로 예, 한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한신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뀌는군요. 예,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바로 준공업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예, 준주거지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큰 수혜가 있겠죠. 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 준공업 지역. 예, 첫 번째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공업 지역이어서 예, 교통도 안 좋을 것이고 그다음 환경적인 면에서 매연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겠죠. 네. 그럼 당연히 교통, 교육도 안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이주를 하려는 수요가 없겠죠. 네, 그렇죠. 공기도 안 좋은데 또 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그쪽으로 안 가겠죠. 그렇죠. 부모 예. 입장에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곳을 가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교통, 그 다음 문화의 환경적인 질이, 예, 환경적인 질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은 열악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09년 5월이면은 교통에서 예, 역전이 개통되겠죠. 네. 역전이 개통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9호선이 강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학원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서는 바로 양평동 114번지 일대에서 바로 2km만 가게 되면 2km 지점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대 목동병원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우리나라 제2, 2의 제3의 학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지역의 학군과 그다음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009년 5월 개통되는 시점을 맞춰서 준공업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바뀔 확산이 큽니다. 네, 그럴 때 이 지역은 앞으로 준주거 지역이 됐을 경우 공업에 대한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상업 및 업무 시설들이 그쪽으로 편중돼서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좀 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 물건으로 본다면 이 한신 아파트, 예, 한신 아파트 25평형과 그다음 35평형 이 두 가지의 평형대를 보시면 투자에 가장 좋은 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앞쪽에 있는 두 동이 있는데요. 이 동들 앞에서는 뭐가 보이죠? 한강이 보이겠죠? 한강이 보이면서 한강으로 나가면서 바로 여기에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섬이죠? 선유도. 예, 선유도라고 합니다. 네. 이 선유도까지 이 한신 아파트에서는 걸어서 670m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670m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단거리 이내에 내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신자연 학습관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바로 앞에 여기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까지는 42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철 역세권까지는 40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변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적인 여건이 아주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철 타는 거리만큼만 걸어가면 곧바로 한강 또 고수부지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등촌동 가양대교 주변에서 가양대교역이 들어서는데요. 가양대교역 주변이 좋아지는 이유는 가양대교라 하면 가양대교는 급행열차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급행열차는 중간에 거치는 역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적인 차원에서 강남까지 가는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염창동이라든가 등촌동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여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 역전이 없고 역전을 타려면 화곡역 또는 발산역까지 가서 20분가량 가서 다시 전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에서 최악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강남까지 가려면 갈아탔어야 됐죠. 그렇죠. 환승역을 또 이용했어야 되죠. 그런 여건에 그 다음 버스 타고 또 나갔어야 됐고 근데 앞으로는 바로 집 앞에 역세권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많이 좋아지겠죠. 그럼요. 가격도 교통 오르고요. 영향이 네. 얼마나 부동산의 가격에 상승에 미치는지 그걸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지역 중에서 2009년 5월에 개통되면서 급행열차가 뚫리는 지점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갖다가 부동산을 전철 노선도로 도로로 놓고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바로 가양대교역이 생깁니다. 예, 가양대교역이 생기고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점을 한강으로 놓고 보고요. 한강 이남 쪽으로 해서 강서에서 강동까지 이어지는 최장거리 25.5km 1차 구간이 개통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가양대교, 그 다음 역은 강서 소방서역입니다. 강서 소방서역. 이 지역에서 바로 위로 꺾여서 이 도로로 연결되면 이 도로는 염창동으로 빠지는 길이겠죠. 네. 이 지역은 등촌동이겠고요. 가양대교 이남 쪽은 가양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강일 테고요. 한강에서 바로 이 지역에 가양대교 바로 대교가 있죠. 다리가. 이쪽을 한강대교 북단, 그 다음 한강대교 남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중에서 가양대교역과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강서 소방서역,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등촌 삼거리역을 세 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지역 중에서 가양대교역에 있는 이 지역에 바로 700m 지점에 있는 출구 7번 출구입니다. 가양대교 남단 쪽으로 해서 가양대교 7번 출구를 바라보면 그 지역에 있는 강변 샤르망 오피스텔이라고 있어요. 오피스텔이요. 그러면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 어떻게 보시나요? 오피스텔이 왜 싸죠?
글쎄요. 내부 면적도 있을 거고 인테리어도 있을 거고 뭐 방법 문제도 있을 거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이 아시니까요. 지금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때문에 가장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전용 면적의 차이가 있다. 근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보통 55%에서 많게 나오면 60% 정도를 보통 전용 면적으로 봅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에서 75% 정도로 보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강변 샤르망 이 강변 샤르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 현재 있는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 50%에서 55%, 55%에서 60% 정도의 전용률을 갖고 있지만 이 오피스텔만큼은 81% 전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81%. 전용률이 81%다. 그러면 아파트보다도 버금가는 전용률이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에 미치고 있느냐? 가격은 지금 현재 바로 위에 있는 가양대교 사거리에 가양대교 남단 사거리에 있는 현대 홈타운 아파트 같은 평형 25평형대 같은 평형의 전세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강변 샤르망 오피스텔에 여기에 집을 매수해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세로 지금 같은 평수에 아파트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유, 오피스텔에 들어가야죠. 지금 전용 면적면도 많이 좋아졌고 또 뭐 오피스텔이라고는 하지만 또 전세가 아니라 내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도 강변 샤르망 같은 경우에는 361세대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보통 나홀로 서 있는 오피스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는 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오피스텔은 361세대라는 아주 대단히 규모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 규모 보다 전용 면적도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너무 소중한 투자 정보 주신 윤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급한 사정에 몰린 매도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기 수법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돈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집요하게 집값을 끌어내려서 싼값의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기 세력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급매물 내놓으실 분들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